어허, 세종대왕이니라. 자, 안녕 얘들아. 이번에 과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우리 소리, 우리 마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종대왕과 한글날에 대한 역사 수업을 진행할 강사 신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해보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데 선생님도 2020년에 과천 청소년 수련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역사 강의를 하게 된 게 좀 신기하고 새롭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역사 수업도 듣고 책꽂이도 만들었으면 너무 좋지만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수업은 세종대왕의 업적, 한글의 위대함, 그런 다음에 세종대왕의 단점 조금을 얘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태종 이방원은 엄청 무서운 왕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무예에도 뛰어났고 조선을 세운 데도 큰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형님들과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왕자를 쟁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에 왕 될 사람을 엄격하게 뽑았었는데 태종 이방원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은 이 태종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활발한 성격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뭐 왕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크게 흠이 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왕이 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 왜냐면 후계자가 될 사람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양녕대군은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바람을 피우는 일이 돼버리잖아, 왕이 될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안 돼서 태종 이방원이 엄하게 양녕대군을 꾸짖었었는데 임금에게,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어리라고 하는 여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자기가 좋아했던 어리를 찾아가면서 양녕대군은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 왕으로 점찍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 충녕대군, 어렸을 적 이름 이도였습니다. 둘째 형을 제치고 충녕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중하고 차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좋아했는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태종 이방원과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충녕대군에게 가서 책 좀 그만 봐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밑에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충녕대군의 방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빼갖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책을 전부 다 빼왔는데 충녕대군이 엉덩이에 깔고 있는 딱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을 계속해서 보는 거야. 얼마나 계속해서 봤는지 이 책을 묶는 끈이 떨어져 버렸대. 친구들 가능합니까? 선생님은 불가합니다. 선생님은 한 번 본 책 웬만하면 한 번 더 읽지 않습니다. 삼국지나 수호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한 번 본 책은 읽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이도,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죽은 다음에 이름이야 세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도, 충녕대군에게 왕자리를 물려줍니다. 왕이 된 세종,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세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종대왕의 왕위에 올라 있을 때 이 세종대왕을 표현하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토론을 잘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벌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면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혹은 나보다 윗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 그래서 세종대왕 때 신하들은 누구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대. 세종대왕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얼만큼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이러고 있으면 왕이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세종대왕 때 신하들은 과거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세종대왕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캐를 공격하도록 하자. 제일 먼저 대마도라고 하는 곳을 정벌했습니다. 대마도는 지금의 쓰시마섬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섬 사이에 대한해협이라고 하거든. 거기 대한해협 사이에 고구마처럼 생긴 땅입니다. 실제로 고구마가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져 왔어요. 일본 땅의 해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해적들은 처음부터 해적이 아니야. 봄, 여름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가을, 겨울에 먹을 게 없어지면 노략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이 편서풍 때 지역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름 되면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일본은 그 태풍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태풍이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가요. 왜냐? 우리나라랑 일본이 위치해 있는 위도 경도에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편서풍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태풍이 약해지면 일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보통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농사가 망하면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반도, 중국, 대만, 심지어는 저 멀리 베트남, 인도까지 해적질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반에 세종대왕 때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 남해안을 습격하니까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게 됩니다. 조선의 수군도 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쓰시마섬의 해적들을 완전히 토벌하면서 쓰시마섬 성주가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노략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적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선물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대신 또 너네들 흉년이 나면 또 해적질을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식량이 모자라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해안가에 포구 3개를 열어줄 테니까 와서 부족한 식량을 사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식량을 살 수 있는 권한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해안을 안정시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모든 방면에서 군인들이 완벽하게 나라를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다시 해적들이 이런 해적질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지. 남쪽을 안정시키기도 했었고 또 북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의 영토는 산을 경계로 해서 고려시대 말기에 영토가 조금 지금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그 윗지역에 지금의 함경 북도 지역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진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진족들도 식량이 모자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의 국경을 넘어와서 식량을 뺏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가축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는 김종서 장군과 최은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몰아낸 땅에다가 성을 쌓아서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나라 영토로 완벽하게 복속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북쪽의 최고 경계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가 세종대왕 때 완성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대왕의 업적,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을 엄청나게 크게 섬기는 나라였어. 조선의 시작을 이성계가 시작을 했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도 이성계가 지은 거지만 그 조선의 이름을 명나라의 허락을 받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중국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시간도 중국이었어. 우리나라 태양의 시간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날이 안 졌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거나 농사 지을 때 한반도 안의 기준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기준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시간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정인지, 이순지, 정초, 장영실 이런 사람들에게 명해서 혼천이를 만들거나 간이를 만들거나
규표를 만들거나 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한반도 중심으로, 조선 중심으로 바꿀 것을 명령합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시간, 한반도의 계절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기술들을, 하늘을 보는 기술을 이 농사에 적용을 시켜서 농사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앙부일구, 해시계죠. 그 전의 시계는 또 중국의 기준을 맞추었었는데 앙부일구를 만들어서 한반도 안의 태양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경루라고 하는 물시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수표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었어. 뭐냐면 강 안에다가 표지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양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강물의 양이 너무 불었으니 다리에 건너가지 말거라, 물속에 들어가지 말거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강수량을 재는 추구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추구기는 문종의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문종이 비가 올 때, 세종대왕의 아들이었거든. 그때는 이제 세자 시절이었지. 비가 오는 양을 재려고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를 놓고 막 쟀대. 근데 땅에 스며드는 물의 양이 있으니까 그릇을 받쳐 재기 시작하면서 추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구기 그릇의 사이즈를 통일하고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추구기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기를 만들고 각 지방에 온 비의 양을 기록해서 임금에게 보고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전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런 기록들이 세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의 양을 기준으로 농사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 모든 과학기술들은 누굴 위한 거였냐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농사책은 다 또 중국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작물, 중국식 토양, 중국식 자연환경, 기후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반도 안에 농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겠지. 그래서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다음에 한반도 실정에 맞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사책을 편찬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농사를 짓는지, 어떤 작물 농사를 짓는지, 농사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식대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농사직설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농사직설 책, 글을 쓴 거는 양반이고 선비들이지만 글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는 농민들이었어요. 근데 농민들의 지식을 책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조선의 선비들은 농민들, 평민들 엄청나게 무시했거든. 근데 농사의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농부들이잖아. 그래서 농부들의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지식을 높이 사서 책에까지 남겨놓은 거는 세종대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도 농업기술도 군사적 기술도 뛰어난데 거기에다가 음악 천재야. 절대 음감. 선생님은 진짜 음치고 노래를 잘 못하거든. 근데 세종대왕은 작곡까지 했었대.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조선의 악기 역시 다 중국에서 들여온 거였어. 그 중에서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거든.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약간 돌로 만든 실로폰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 돌을 기역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채로 이렇게 치는데 소리는 실로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낮고 중후한 느낌의 소리야. 근데 이 악기를 조선식으로 만들어라, 조선에 나는 돌로 좀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 최고의 음악가였던 박연이 이를 맡아서 제작을 해서 제작 발표의 날 편경과 함께 다른 음악을 엄청나게 연주를 했었는데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냐면 다 잘 만들었구만. 아주 소리가 맑고 좋다. 다만 편경의 2측 1매 소리가 약간 높은 것 같구만. 한번 확인해 보거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박연이 이 편경 우측 1매 이렇게 돌을 딱 살펴보니까 먹이 잘 안 갈려갖고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났던 거지.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잘못됐는데 파악을 하는 어마어마한 귀를 갖고 음악적 능력을 가졌던 거지.
뭐 못하는 게 없어? 심지어는 지금 연주되고 있는 종묘제례악의 정대업 보태평이라고 하는 신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통 국악인데 신들의 음악이야. 뭐냐면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이성계의 사대조 할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5명의 용들의 이야기를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노래를 붙였어요. 곡을 쓴 거지, 작곡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세종대왕이 나무 막대기를 띡 하나 들어, 그리고 두들겨, 막 땅바닥에다 두들겨 가지고 곡을 썼대. 근데 사람들은 땅바닥에다 두드리니까 무슨 곡이 나겠냐고.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세종대왕 머릿속에는 이미 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놓고 난 다음에 작곡을 해서 악사들한테 줬대요. 이 음악이 아직도 연주가 되고 있고 5월달 첫 번째 일요일마다 종묘에서는 종묘 제례를 올리는데, 이 종묘 제례에 올리는 음악도 다 세종대왕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엄청나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음악, 천재야. 근데 세종대왕의 가장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읽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한글을 쓰도록 하여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시할 수 있는 문자, 뜻을 모르고도 글씨를 쓸 수 있는 문자, 이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조선시대 초 그 전까지는 관직이 높은 사람, 양반들,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생각을 글로써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알려주는 정보나 명령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글자,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존의 학설들은 집현전 학자와 세종대왕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집현전 학자들도 다 양반들이잖아. 우리 양반들은 이미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는데 뭐 하려고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즘의 연구에서는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자식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정인지라던가 조선의 신하들이 이 훈민정음을 좀 폄훼하는 글을 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디스하는 글을 써. 그래서 세종대왕이 엄청 화가 나서 귀양도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연구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뜻은 몰라도 글을 쓸 수 있다, 일주일만 배우면 모두 다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여러 민족들 중에서 말은 있는데 글을 쓸 수 없는, 글자가 없는 민족들은 현재 이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찌아찌아족이라던가.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인데 그 사람들의 언어가, 글자가 없어서 실제로 그 동네에 가보면 까르부아나 시장, 까르부아나라고 막 이렇게 한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글자로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읽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이라고 하는 걸 수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글자를 읽는 사람이 한 98.5%? 막 이 정도로 엄청나게 문자의 보급이 많이 된 나라야. 근데 이 세종대왕의 어마어마한 한글 업적이 현대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야, 핸드폰. 얘들아, 핸드폰, 컴퓨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음, 모음, 왼쪽에는 자음, 키보드, 오른쪽에는 모음 키보드. 그래서 자음 한 번, 모음 한 번, 자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다 조합하잖아. 근데 얘들아, 영어라던가 라틴어 알파벳에는 이제 자음, 모음 개념이 있지만 얘네들은 약간
조합한다고 하는 조합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보드도 자음하고 모음하고 좀 섞여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자 치는데 좀 불편하지. 거기다가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타자 쓸 때 정말 불편합니다. 중국어로 사과가 뭐냐면 빙구어야. 빙구어. 성조가 좀 이상한데 중국말로 읽을 땐 빙구어거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키보드를 쓰냐면, 사과라고 하는 글자를 쓰냐면 PING를 써요. 그러면은 PING로 소리 나는 글자가 밑에 엄청 여러 개 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빈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가 나오면은 그쪽에 가서 1번 누르고 엔터를 친다거나 2번 누르고 엔터를 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키보드 자판을 입력합니다. 근데 빙구어 이런 많이 쓰는 단어들은 쉽게 글자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잘 안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영어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나라 말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키보드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중국 키보드 중에서 엄청나게 키보드 많은 게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문자 많이 쓰는 사람들,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단어를 이 단축키로 지정해 놓은 키보드가 막 오른쪽에는 100개, 왼쪽에는 100개, 가운데는 또 키보드.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막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우리는 심지어 있잖아, 자판을 한번 살펴보면 있잖아, 우리는 자판이 남아서 특수부호까지 자판 안에 넣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8개 키보드 중에서 사실 한글 쓰려면은 한 30개만 있어도 충분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편리한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너네들은 진짜 고마워해야 돼. 선생님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선생님 이제 학창 시절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있잖아, 키보드를 안 보고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막 보냈었어. 다 외우니까 키보드 판을. 물론 지금도 거의 그렇긴 하지만 안 보고 키보드 자판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문자가 없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훈민정음 하나만으로도 올타임 넘버원,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종대왕을 까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용납 못합니다. 세종대왕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쓸 때 한자 써야지. 근데 세종대왕도 단점이 있었어. 단점. 뭐 이런 단점이 장점에 비해서는 진짜 눈꽃만큼, 이만큼도 안 돼. 이만큼도 안 되는데 세종대왕을 본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단점도 사실은 모두 다 장점이 있을 수만 없잖아. 세종대왕의 단점을 조금만 얘기해 보자면은 1번, 고기만 먹는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들라라.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었냐면 왕자 시절에, 대군 시절에 궁궐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궁궐에 장례식이 있으면은 전 조선에, 모든 조선에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살생을 금지해.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당시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은 우리 아들 충령에게만,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지, 충령에게만 몰래 고기를 줘라. 대신 다른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밥 밑에다 깔아주라고 했대. 밥 밑에다가. 그러니까는 밥그릇에다가 제일 먼저 고기를 넣고 난 다음에 밥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너네 엄마 아빠들도, 어머님 아버님들도 너네가 밥 안 먹으면은 진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선생님도 지금 딱 1살 된 아기가 있어.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냉혹한, 냉철한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도 자기 아들의 밥 먹는 거는 신경 쓰여서 장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에게만 고기를 줬대. 두 번째, 너무 책만 봅니다. 너무 책을 너무 봐.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아까워서 운동을 잘 안 해요. 짐은 운동이 싫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기 많이 먹지, 운동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크십니다. 선생님처럼 좀 커. 그래서 나중에는 있잖아, 나중에는 세종대왕이 나이가 좀 들어서는 당뇨병도 왔고요, 비만도 있었고요, 피부병도 있었고, 눈병도 앓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에 아빠들이 술 많이 드시고 운동 잘 안 하시고 그러면은 성인병이라고 하지, 성인병. 그 성인병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기 일 다 마치고 나서는 나중에는 온천을 엄청나게 많이 하러 다니셨대. 정치는 아들 너가 하고 있어, 아빠 온천 좀 다녀올게. 물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아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양만 주기는 했었지.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책을 안 보냐? 라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하는 거지. 엄마, 세종대왕도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나중에는 성인병에 시달렸대. 그러니까 난 좀 적당히 볼게. 얼마나 세종대왕이 좀 크셨냐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물론 타고 있을 때 부러진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반들이 이 장영실을 질투해서 가마를 일부러 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종대왕이 날씬한 사람이었으면 가마 부시려고 하는 계략도 못 만들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세종대왕의 위대함, 훈민정음의 위대함 배워봤고요. 이제는 선생님이랑 한글 책꽂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